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I'm 시즌 7 8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7 8회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이죠. 대전 참여터 70년대 김상기 아름다운 참여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소개팅 네. 그 편집 마음에 드셨어요? 네, 악의적인 편집 잘 봤습니다. 지금 하세요. 편집 안 해드리십니까? 아니요, 이제 선을 볼 예정이라서요. 뭘 봐요? 선이요. 선? 네. 누구랑? 중매쟁이 분들이랑 지금 얘기가 잘 오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꼭 선자리에 저 좀 불러주세요. 왜요?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I'm 시즌 7 8회 첫 번째 코너는 기자의 시선에서 만난 언론인 이야기죠.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도일보 임병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4주 만에 다시 뵈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예, 제가 4주가 빨리 갔어요. 네. 뭐 한 3주. 네. 우리 쉽게 왔습니다. 매주 보잖아요. 네, PD님과 뭐 매주 보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우리가 임병환 기자님께서 그 임병환 기자가 만난 언론인 뭐 이런 책을 가지고 그런 주제의 도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두 분을 만난다고 했어요? 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제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더라고요. 지난 순서 때. 리영희 선생님을 소개팅이 필요한 분 아니잖아. 리영희 선생님을 소개할 때 이분이 소개팅이 필요한 분이고. 네, 가장 중요했던 게 그분이 항상 주창하셨던 게 이제 우상에 대한 파괴였거든요. 네. 어떤 반공주의 아니면은 뭐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믿음 뭐 이러한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거는 이제 한학수 PD가 쓴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이거는 2005년도 당시에 황우석 신드롬에 대한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를 했죠. 그런 차원의 책이라서 일단 가져왔고. PD시죠? 한학수 PD, 예, 한학수 PD, 네, 맞습니다. MBC PD. 예,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PD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도 저는 이때 접했어요. 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같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는 대한민국의 과학자입니다.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책인데 한 사람 황우석 박사를 향한 두 가지 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한학수 PD의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까요?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한학수 PD는 꽤 유명한 분이시죠? 네, 이분 1969년생이에요. 네, 형. 그 PD 수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진 않아요. 저도 몰라요. 네, 알고 있지 못하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알 수도 있지 뭐. 근데 여기 책에서 정진호 PD는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같은 PD라는 것도 참 특이하고요. 아니, 달라요. 다르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분의 이제 책을 보면 PD 제가 생각하는 PD는 방송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뭐 프로듀서라고 하잖아요. 예, 뭐 쇼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데 뉴스를 직접 만든다, 시사 저널 이런 건 되게 좀 생소했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은 취재의 정통.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있잖아요. 네, 홍성대. 네, 그러한 정석적인 스킬을 보여주세요. 취재에 있어서. 저 책의 내용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책에 황우석에 대한 어떤 제보를 받고 황우석의 어떤 논문 발표를 검증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게 굉장히 취재 스킬에서는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게 어떠한 그런 어떤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게 아닌가. 기자도 처음에 수습 과정 할 때 받아가는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PD도 그런 과정이 있나 싶을 정도. 너무 자기 것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었던 거죠. 뭐 저널리스트라고 이제 큰 범주에 놓으면 될 것 같고 이 황우석 사건 가지고 이 PD 수첩에서 아마 한학수 PD 포함한 다른 PD들이 5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성일의 그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가 없다 뭐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나요? 이제는 제보자 K로부터 PD 수첩 홈페이지에 제보가 들어오죠. 누가 아니었다? 김신? 아니에요. 김씨가 아니에요. 의사던데요? 네, 의사이고 지금 실명이 공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의대 교수로 있으시고. 네, 의대 교수고 저는 그냥 그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는 이분을 통해서 PD 수첩에 보도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근데 네이처, 사이언스 이러한 최고의 과학 저널
잡지에 나왔던 네. 논문이 여기 나왔던 줄기세포가 가짜다. 네. 없을 수 있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러한 그런 의혹 제보를 제기였죠. 접했다. 제기였잖아요. 하나 더 있죠. 그 난자 관련해서 네, 난자 윤리적인 있었죠. 문제들도 네. 있잖아요. 연구 윤리 관련.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목표는 이러한 하나하나 어떤 그 당시에 의혹이 제기됐던 걸 다시 저희가 리바이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러한 게 옮긴다는 게 제가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 굉장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예. 두 저널리스트는 어떤 관점에서 그렇죠. 보느냐. 예. 그런 카메라를 관점이고. 보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잘생기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대로 이제 제보를 받고 하나씩 취재하는 과정이 저한테 2005년도면 제가 아직 기자 생활을 하기 전이었어요. 네. 어떤 취재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줬던 거죠. 굉장히 또 기간도 몇 개월이 소요가 됐어요. 또 그 당시에 한학수 PD가 PD 수첩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취재를 하려면 상대방과의 어떤 최소한의 공감대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나 PD 수첩인데 당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걸 취재하려고 왔어라고 처음부터 다가가면 상대는 문을 닫죠. 대화가 안 되니까 이거는 생명과학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취재를 시작을 했어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취재 기법이긴 해요. 뭐 이랬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 네. 사실은 줄기세포가 뭐 사이언스 논문에 11개의 줄기세포가 발견이 됐다는 걸 논문이 실렸는데 그중에 몇 개는 있을 것이고 몇 개는 없는 것일 것이다라는 전제해서 취재를 갔지만 나중에는 줄기세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방송에서 나왔었고 이 방송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서울대에서 조사도 역시 그렇게 나왔었고 근데 이제 황우석 박사는 이젠 다른 책에서 다시 설명할 텐데 이거에 대한 좀 다른 얘기를 했었죠. 관련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최근에 개봉했나 보더라고요. 이경영 씨 아니에요. 나왔던 거죠. 이경영 씨가 황우석 박사 역할을 했었었고. 요 근래는 아니었고요. 제보자들. 예, 제보자. 제보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또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이고요.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그 PD 이제 주인공한테 연락이 있을 때 이제 본인은 증거가 없다는 거니까 제가 제보를 하는데 증거는 없다. 근데 확신이 있다. 거기를 시작으로 증거는 없는데 확신은 있어요. 증거가 없다. 확신. 거기로 시작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증거는 없었고 단지 황우석 박사팀에 참여했던 연구위원. 이었고 현재는 제보할 당시는 아니었고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었고 또 기자들 또 PD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게 제보자를 만났을 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제보가 신뢰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요. 저희도 시민사회단체도 그러시죠. 어떤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이 사람이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지만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제보를 접하고 이거 정말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제발 이 제보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왜냐면 워낙 우리가 기대치가 높았으니까 그런 거에 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취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지했을 때 그 절망감 이거를 주변에서도 이제 많은 회의와 협박, 압박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거든요. 무슨 경험이요? 대전 시티즌 사장 관련해서요. 넘어가시고요. 네. 어쨌든 황우석 한학수 PD가 쓴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릴까요는 이 황우석 박사 이 사태에 관련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저널리스트의 외로움, 괴로움. 또 책도 비교적 굉장히 솔직하게 소상하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어떤 부분은 한학수 PD에게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까지 취재를 갔어요. 세튼 교수, 공동 저자 교수를 만날 겸 또 중요한 황우석 박사 팀에서 연구를 했던 연구위원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고 미국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취재가 안 되는 취재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연구원이 나는 지금 말을 못한다. 연구원을 떠나왔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일 때 그 상대방 취재원에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죠. 우리가 보도를 하면 곧 검찰이 수사를 간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수사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는 당신을 만나러 온 거는 당신이 목적이 아니라 황우석만 주저앉히면 된다. 우리는 황우석의
문제를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접근.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접근하는 방식이 취재윤리에 대단히 위배돼서 당시에 큰 문제가 됐었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으로 그 연구원을 만났던 그 연구원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 연구원이었어요. 황우석 박사의 연구원 팀으로서 중요한 역할, 세포를 분열시키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황우석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도 이 연구원한테 속았다.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받아서 이걸 증식을 해서 사진을 찍고 논문이 됐는데 이 만들었다는 줄기세포가 이 연구원이 해낸 건데 이 연구원은 정작 다른 병원에 있는 줄기세포를 가져다가 만들어낸 것처럼 보고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황우석 박사가 PD 수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의 결과물은 완전히 어떤 성과는 없어졌지만 하지만 황우석 박사가 진짜 줄기세포를 만들었을 거라는 믿음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황우석 박사 역시 자기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그러한 어떤 계기는 이 연구원이 황우석 박사 자기도 사기의 피해자다라는 논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그는 대한민국 과학자입니다와 유사한 그 뉘앙스를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넘어가기 전에 그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서 진실을 드러내지 말라는 압박도 받지만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정직한 절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좀 많은 거를 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황우석 박사는 굉장히 이 줄기세포 그 연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분이셨잖아요. 뭐 개도 복제했었고 스너피였던가요? 기억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승승장구하다가 드디어 이제 인간 체세포, 뭐 줄기세포 이런 것까지 나갔었는데 한순간에 그 피디수첩 이후로 이제 무너지게 됐어요. 그는 대한민국 과학자입니다에서는 어떻게 황우석 박사를 그리고 있나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저도 한 말씀드려보면 여기서 한학수 PD가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황우석 박사가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과정이 메커니즘이 있다는 얘기죠. 한학수 박사가 이제 자기의 성과물을 냈지만 뭐 복제해서 소도 역시 복제해서 만들어냈는데 한우를 만들어냈는데 이거에 대한 논문이 없다는 거예요. 논문이 없음에도 뭐 한우 농가에 몇천억의 부가가치가 상출된다는 과학기술부의 보도 자료가 나오고 그 보도 자료는 기사로 다시 또 배출해내고 그걸 다시 어떤 정책으로 더 입안이 되고 이러한 과정, 어떠한 검증이 없이 어떤 발표되는 걸 그대로 가는 어떤 메커니즘이 어떤 신화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저는 그 당시 뭐 황금박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었죠. 그 4인방 잘 모르시나 보군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런 욕망과 욕구가 서로 만나가지고 뭔가 그 새로운 그런 뭐랄까 상품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게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 좀먹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작가의 성함을 까먹었어요. 노광준 PD입니다. 노광준 PD 경기 방송의 현직 PD이신데 이분은 70년생. 형. 그것도 검색이 돼요? 그럼요. 이 정도 책을 쓸 정도면 뭐랄까 유명하신 분이신 거예요, 사실은. 그쪽 세계에서는. 근데 저는 뭐 앞서 한학수 PD의 책만 읽었다가 이번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려고 이 책을 다시 읽은 거예요. 난 당연히 이 책은 사실 빌릴까 말까도 고민을 했어요. 황 박사에 대한 어떤 논란은 이미 사실은 끝났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을 또 읽어보니까 또 다른 사실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말약 말 것처럼 그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의 어떤 연구 성과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불거진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이 책에 좀 있고요. 또 제보자 닥터 K라는 분 역시 닥터 K하고 또 다른 여성 연구원이 다 등장을 하시는데 그분이 부부였다는 사실하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아까 말씀하신 여성 연구원의 난자를 기증한 윤리 위반 문제가 사실은 방송에서 나왔던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연구원이 결혼할 때 그 후의 일이겠죠. 결혼할 때 주례를 황 박사가 섰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가령 강요에 의해서 했다면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한학수 PD가 저널리즘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히 밟아가는 취재를 볼 수 있다면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살이 더 붙어 있는 어떤 에세이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건 언제입니까? 그 발간된 게 예. 발간된 게 이게 한번 보죠. 예, 제가 자막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네. 응. 한번 보죠. 자막 처리해드릴게요. 그 말씀이세요? 네네. 2016년이네요. 2016년인데 네. 이분이 또 책을 쓴 것도 되게 특이해요. 이분도 뭐 이러한 굉장히 과학 어려운 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알아오면서 쓴 책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우리 팟캐스트로 유명하신 분이 있으시죠? 정진호? 네, 정진호 정 PD님이 또 김어준 김어준 선생님이 여기서 등장하시더라고요. 이 책이에요? 네, 기분이 황우석 논란이 있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모두들 황우석이 사기꾼이다라는 시각으로 모든 미디어가 접근할 때 그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 과연 황우석이 사기꾼이었다면 그 사람이 만든 줄기세포를 어디에 분양을 했겠느냐. 너무나 쉽게 사실 사기가 들통날 수 있는 것들을 어디 연구원에 보내면서 연구를 시켰겠느냐. 뭐 몇 가지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연 지금 우리가 딴지일보 때요? 아니 파파이스인가 아니 저기 어떤 기고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거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우석 박사는 2014년에 대법원에서 사기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에서요. 줄기세포 관련해서 뭐 특허를 받았다는 게 있더라고요. 네. 특허를 어느 나라인지 제가 캐나다였던 걸로 캐나다가 아마 시작이었고 몇 개 국가에서 일본 줄기세포 있죠? 그거에 대한 특허를 인정을 받았다고. 일본 줄기세포는 처녀생식 됐던 그 세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처녀생식이면 특허가 다룰 수가 없었겠죠. 체세포 분열로 인한 거였으니까 특허가 되었겠죠. 또 근데 여기서 책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특허가 인정되니까 국내에서 인정을 다시 받으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 관련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사기꾼 뭐 이런 취급을 받고 또 한국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정 잘 못 받고. 근데 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지나간 일 10년 전도 지나간 일은 어떤 기업과의 전쟁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분도 책을 쓴 것도 당장 어떤 관계를 바꾸려기보다는 이젠 기억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어떤 자기의 생각을 기억시키려는 건데 한학수 PD도 책을 다시 냈더라고요. 갱신을 해서 책을 다시 냈어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젠 어떻게 보면 기억 세계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광진 PD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튼튼한 두 발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잘못된 것 이상으로 마녀 사냥을 당해서 주저앉은 사람이 굴하지 않고 제기하는 모습을 이 책을 통해 좀 담고 싶고 우리가 사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 기자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네, 4주 후에 더 재미있는 언론인을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코너는 시사성이 있는 질병 하나를 가지고 서양의학과 한의학 관점에서 각각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주사 맞을래? 침 맞을래? 네, 뭐 맞을래? 서울가정의학과 이문희 원장과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안녕하셨죠? 네. 오늘은 색깔을 깔맞춤을 하셨어요. 커플. 사전에 혹시 얘기하고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진 않았는데요. 텔레파시가 어떻게 잘못 통한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죠. 네, 허리 디스크. 네, 허리 디스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불에 데인 듯한 뭐 그런 통증이 있다. 뭐 이렇게 뉴스에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대전이 낳은 불세출의 미남. 오늘도 여기에 왔습니다. 아니, 준비해가지고 오셨네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네, 불세출의 미남 의사. 네, 우리 이문 위원장님. 네. 넘버 2일지 3일지 뭐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넘버 2 있네. 여기 넘버 2. 굉장히 좀 굉장히 의욕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네. 너무 멘트가 너무 좋으셨어요. 저도 사실 허리 디스크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앓고 있고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목 디스크도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허리 디스크가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문희 원장님이 좀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 예. 요걸 갖고 나왔는데요. 예, 요게 보시면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예, 카메라 예, 네, 보이죠? 정면에 있죠. 예, 네. 이게 허리뼈입니다. 허리뼈고요. 척추. 그렇죠. 척추라고 얘기하는 허리뼈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약간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온 게 요게 이제 바로 디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물렁뼈죠. 물렁뼈. 요게 디스크고요. 뼈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뼈하고 뼈 사이를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해주는 쿠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스프링 같이. 예, 스프링 너무 탄성이 큰가? 예, 좀 그렇고 네, 예, 네. 어쨌든 좀 스펀지. 예, 굉장히 그런 왜냐면 뼈하고 뼈가 맞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우, 아파. 예, 좀 그렇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네. 예, 그거를 이제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게 이제 그 디스크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 요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어떤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 나오면 이제 신경이 요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그 네. 사이로 지나가는 그 신경을 누름으로써 이제 그 통증이 좀 생기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굉장히 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이게 정식 명칭은 뭐 추간판 탈출증 뭐 이런 요추 추간판 탈출증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게 이렇게 삐져 나온다는 얘기죠. 이 제자리에서요. 그렇죠. 예. 이 그 디스크가 추간판이 이제 디스크잖아요. 예, 그게 빠져 나와서 이제 신경을 누른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디스크에 걸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디스크 걸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주로 이제 어떤 증상들을 환자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나요, 원장님? 최재 원장님, 네. 예, 뭐 우리 다들 주변에 많이 있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또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이제 허리 통증이 같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허리 통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해서 뭐 심하면 발끝까지 해서 땡기는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언론에 많이 나온 칼로 베이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저린 느낌이라든지 네, 이런 등등의 느낌이 생기기가 쉽죠. 그리고 심하면 이게 정말 심해지면 네. 그때는 못 걷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죠.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그렇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디스크 때문에 혼자 화장실에 소변을 못 봤어요. 짚지 않으면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예. 그 목발 짚고 그랬었거든요. 정말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신경이 이제 뭐 지금의 뭐 현대의학적으로는 이제 어디 신경을 눌리느냐에 따라서 꼭 그거대로 가진 않지만 어쨌든 대소변 보기도 힘든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꼭 디스크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주변 근육들이 긴장을 해서 허리 아래쪽, 엉덩이 쪽, 또 뭐 심하면 요 하복부 쪽 이런 근육들이 많이 뭉쳐도 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그렇고 디스크인 경우도 대소변 보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이 디스크요. 근데 이문 원장님, 이 예. 디스크는 왜 발병이 되는 건가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노화 현상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쿠션이 우리가 처음에 사면은 기능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래 사용을 하면 푹 꺼지죠. 그러죠. 꺼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수분이 뭐 한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쿠션 작용을 잘 하는데 이제 오래 사용하면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좀 그
그 수분도 좀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약해지니까 그게 이제 그 쿠션 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어떤 충격이나 그런 거가 동반이 되면 거기로 이제 터져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노화를 이제 한 가지 발병 원인으로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젊은 사람들도 디스크 많이 걸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그 오는 경우는 그 어떤 그 충격.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외부 충격이고요. 충격? 예, 그렇죠.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그게 빠져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찢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교통사고 예, 예.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네. 비만한 사람들. 이 사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안 아파요. 피해갈 수가 예, 저는 없어요. 아프지 않습니다. 예. 이따 혈관 들러드릴게요. 저는 아프지 않아요. 담배 비만. 피는 것도 좀 영향이 이 있다고. 사람. 예,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예, 저는 안 아파요. 그리고 과도하게 이제 뭐 이렇게 허리를 좀 안 좋은 자세에서 쓰는 경우. 이제 제가 아까 유심히 봤는데 우리 정 PD님도 자세가 안 좋더라고요. 아 예. 네, 예. 맞습니다. 자세히 보셨습니다. 예. 자세가 불량합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현대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 왜 앉아서 생활하는 게 많아지니까 네. 이게 이제 허리는 그 오히려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을 때가 더 이렇게 압력이 더 높아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있는 분들은 오히려 서 있을 때가 더 편해요. 아니, 저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누워 있는 거는요? 누워 있는 것도 괜찮습니까? 그렇죠. 누워 있는 것도 괜찮죠. 예. 제가 근데 이제 늘 누워 있거든요. 집에 가면 침대와 등이 항상 그렇죠. 붙어 있거든요. 예. 침대도 좋은 침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네. 너무 딱딱한 침대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푹신한 침대도 안 되고. 예. 한의학에서는 디스크 발병 원인을 비슷하게 보시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특별히 외부 충격이 없었고 아직 젊은데 또 안 좋은 자세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보면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겹쳐 있다 그러면 더 이제 잘 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한의학에서는 이제 뭐 동의보감 같은 곳에서는 요통을 이제 10종 요통 그래서 그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뭐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여기에 계속 이렇게 뭉쳐 있어도 뭐 실제로 요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꼭 디스크는 아닌 거겠죠. 예, 그렇지만 그런 어떤 원인들이 나오는데 대개는 이제 몇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아래쪽 배 쪽에서 예를 들어 순환이 너무 안 되면서 배가 굉장히 냉하고 차다 속이 한의학적 개념으로 차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에 척추를 비롯해서 아랫배 쪽으로 혈액 순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순환들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그쪽에 지금 여기 이제 잠깐 듣겠습니다. 그래서 길려가시죠. 이제 지금 이제 뼈하고 요 디스크 위주로 나왔는데요. 여기 주변 조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탄탄하게 감싸주는 인대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 뼈들 사이를 연결하는 척추 이 근육들이 굉장히 여러 갈래들이 이렇게 세로로도 연결되고 가로로도 연결되고 네. 뭐 이렇게 골반뼈라든지 그다음 갈비뼈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그래서 힘줄, 근육, 인대 이런 주변 조직들이 사실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대가 탄탄하게 못 잡아주면 쉽게 무너지기가 쉽겠죠. 힘을 유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주변 근육들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긴장을 일으키면 뼈를 당기니까 뼈 사이가 좁아지겠죠. 네, 그래서 디스크가 압력을 받아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몸 안의 흐름의 문제 때문에 근육이 과도한 긴장을 일으키게 된다든지 근육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혹은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등등의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이 들어가면 아래가 많이 냉하다든지 혹은 나무로 비하자면 뿌리 쪽에 해당하는 수렴을 하는 기운의 양상들이 너무 부족해져서 근육들의 탄탄함이 탄력성이 떨어져 간다든지 인대의 탄력성이 떨어져 간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너무 신경을 과도하게 쓰고 피로가 쌓여 있는 분들은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져 있으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디스크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게 100%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은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필요한데 신경을 많이 쓰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경추 디스크가 좀 많이 오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고요. 예. 네.
피로가 휴식이 적고 너무 피로감이 높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런 원인들이 겹칠 때 허리 쪽 디스크가 이제 오기 쉽겠죠. 휴식이 적어지면 수렴하는 힘이 적어지니까. 어쨌든 쉬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신 그렇죠. 거는 그 뼈와 뼈 사이에 그런 그 디스크에 그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뭐 외부 충격이나 노화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인대라든지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근육이나 인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몸의 내부 상태도 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같이 치료할 때 기승전순환. 치료가 훨씬 잘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문희 원장님께서 이따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연 치유 이따 말씀하실 거는 지금 미리 말씀하지 마세요. 이따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자연 치유. 이 디스크는 이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죠. 불치병은 아닌 거죠. 예. 근데 치료하신 분을 제가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아주 완치가 아닌 거죠. 재발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서양 의학에서는 그러면 이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그 치료 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진단 검사가 MRI라고 하잖아요. 예. 자기 공명 그렇죠. 영상 예, 진단 예, 장치. 그 MRI를 찍어보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예, 의사께 그런 걸 여쭤본다고요? 서로 좋아하는 자기. 네, 계속 하시죠. 네, MRI.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아마 찍어보면 MRI 상에서 그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50%가 넘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은 이렇게 찍어보면 그 노화 현상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디스크가 좀 돌출이 되고 이렇게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통증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통증을 느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예. 모든 질병에 다 그렇듯이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90% 이상은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2개월 내에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 좋아지지 않는 한 10% 정도가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좋아지지 않는 10%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뭐 몇 가지 그런 시술들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그걸로- 받았었어요. 그러신가요? 신경성형술. 예. 그게 엄청 비싸요.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어떤 그 뭐 직접 수술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생기게 되죠. 예, 지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디스크 돌출 부위를 아예.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 빨아내기도 하고 그 레이저, 흔히 말하는 레이저 수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무슨 뭐 풍선 같은 걸 해가지고 그쪽에 그 압력을 좀 벌려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성형술 받고 만족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아, 예, 많이, 그러신 예. 분도 만족도가 없었다. 없었어요. 예. 네네. 전혀 그 만족도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저는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방, 그러니까 서양 의학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신경에 직접 뭐 주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을 넣어서 약물을 주입한다라든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액을 제거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 이제 칼로 이게 그 환부 그렇죠. 절개해가지고 네. 그런 수술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한의학에서는 이건 어떻게 치료하나요? 한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주변 조직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뭐 부항이라든지 약침이라는 걸 쓸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몸 자체에 원장님 침은 뭐고 약침은 뭐예요, 근데? 약침은 이제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을 무균 처리해서 희석 처리해서 이제 조금씩 그 중요한 막힌 부분이라든지 경혈 자리라든지 이런데 주입을 침에 약을 묻혀서 침을 놓는 거예요? 아니요 그 주사기로 놓습니다. 인슐린 주사요. 벌침도 좀 벌침도 그런 일종의 건가요? 주사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놓는 자리가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침은 꽂았다 빼는 건데 이건 약물을 주입한다 이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놓는 자리가 중요하다. 고수들은 뭐 네.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주변을 풀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물론 침으로도 전체적인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약이라든지 뭐 혹은 뭐 요즘 얘기 나오는 추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몸의 내부적인 문제를 더 푸는데 효율적인 이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자연치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보면은 자연치유하는 게 예전에는 흡수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혈관이 점점 그쪽으로 생기면서 대식세포들이 나와서 먹어치우더라. 뭐 이제 이런 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흘러나온 디스크가 없어지는 그 방법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야 뭐 디스크에 뭐 한약 먹어서 그 좋아지겠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몸 상태를 잘 균형을 맞춰서 그런 활동들이 잘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면 훨씬 빨리 좀 회복이 되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게. 좀 꽤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면서 침 아까 이렇게 침이나 가야죠. 약침 이런 것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에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약을 예전부터 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 시대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관련해서는 그리고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니요 그때도 고생 많이 했겠죠. 디스크가 터졌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첫째는 어쨌든 한약이라는 게 무조건 보하는 약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갖가지의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잘 구성해서 몸하고 맞추느냐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재활 치료나 운동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특히 좀 우리가 열심히 좀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이제 아랫배 그다음에 엉덩이 쪽, 허리 아래쪽 근육들을 어떻게 강화하고 스트레칭해서 풀어줄 거냐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최재호 원장님 말 습성 하나를 지금 파악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좀 왜냐하면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재호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이거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씩만 해주세요. 그 이 디스크 안 걸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만약에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제안을 각각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마 이제 그 궁금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크 증세가 있을 때 과연 수술을 해야 되는가. 예, 예. 이제 그런 게 참 궁금한. 칼 대면 끝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을 권유하거나 뭐 시술을 권유했을 네. 때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한 선생님 얘기만 듣지 말고 뭐 2분 아니면 3분 정도의 그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왜냐하면 이제 그 선생님들마다 다 그 성향이 다르거든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네.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보존적인 치료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병원도 일종의 그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상의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뭐 네. 더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좀 몇 군데 의견을 좀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그 노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스크는 낫는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이게 나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뭐 자연 치유가 되거나 그랬어도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자세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줘서 이제 허리 근육 같은 거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좀 하고 하는 것들이 재발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재 원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디스크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저는 그 이번에 이제 평상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좀 크게 이게 문제가 되면 이게 사실 치료되는 데까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한다.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러니까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만약에 치료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아프고 뭐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는데 문제 없이 좀 충분히 병가를 내서 쉴 수 있는 세상이라면 보다 좀 자연 치유에 가까운 치료들을 하면서 네. 자기 몸 건강하게 해서 좀 치유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당장 급하니까 바로 그냥 수술해야 되고 뭔가 빨리 나와서 뭐 일해야 되고 뭔가 시술해야 되고 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치료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르게도 해보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잠을 좀 충분히 자고 쉬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삶에서 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윗몸 일으키기, 예, 허리 근육 강화시킨다고 윗몸 일으키기 열심히 하시면 디스크에서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리가 안 좋다고 이렇게 허리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운동 하시는 거, 네. 그거 아주 앞으로 숙이는 거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머마질레 서울가정의학과 이문희 원장과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4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책 한 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네, 꿈을 몰라요. 아무튼 예. 꿈을 나르는 꿈을 나르는 네 할아버지 네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였죠 정확히 워딩이 교수님? 꿈을 나르는 책 아저씨. 네, 꿈을 나르는 책 할아버지. 끝까지 할아버지라고 그러네. 네, 아니 할아버지 맞으시잖아요. 네, 손주가 지금 몇 살이죠? 3살이요. 네, 할아버지 맞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그 마셜 맥루언의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이 네. 책이고요. 예, 내용이 좀 일단 그러니까 내용을 보기 전에 제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건 방송 찍고 있는 것도 하나의 미디어죠. 예, 그래서 네. 그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세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가 단순히 뭐 텔레비전, 라디오 뭐 이런 매스 미디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미디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전통적 의미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걸 더 이제 의미를 확장을 해서 이 인간이 만든 모든 산출물들 그 제 모델링 이론의 모델과 같은 예, 그런 의미로 베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델링이 교수님 모델링 그 창모공에서 나온 책이 언제 출간됐죠? 그거는 2013년? 이게 1964년도에 출간된 책이니까 표절? 아니요. 아니 내가 표절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얼마 이분은 묵하시네. 미디어라고 그랬고 네. 나는 모델이라 그랬고 전혀 다른데 그게 무슨 이름만 다르고 아니.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모델링 이론을 만들면서 적합한 그 인간이 만든 산출물에 대한 붙일 이름을 찾을 때 이 책이 이제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영감을 좀 받으신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미디어라는 말을 쓰더라고. 근데 전혀 다르죠. 알겠습니다. 네. 영감님이 이 책에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했고요. 네. 네. 마셜 맥루언이라는 사람이 저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이 1911년 내가 정확히 신해혁명. 신해혁명. 1911년 신해혁명. 1911년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학부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석사를 매니토바 대학인가 거기서 영문학 석사를 했고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영문학 박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에요. 지금요? 지금도 이분 19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나? 아 내가 예. 비디오를 어제 봐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김상기 일찍 몇 살 때? 돌아가셨나?
저 언제요? 1980년 몇 살? 저 안 태어났어요. 저 아직 어려요. 네. 그러니까 왜 돌아가신 분을 소환하십니까? 네. 아니 살아 있는 것처럼 난 느껴져요 이분이. 참 궁색하다. 네, 그러신 분이시고요. 네. 이분이 그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서 그렇게 그 뽑았다고 해요. 그 뉴턴, 다윈,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파블로프 이외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다. 그러니까 영문과 교수시고 기계공학을 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사상가로 뽑혔는지 이 책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건가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의 세계를 상당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영문학 이런 문학을 하고 미디어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사물의 세계를 아주 골고루 다 이렇게 섭렵한 그런 면모가 이제 책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15% 정도만 네. 일반적인 게 있어도 엄청나게 새로운 게 있어도 엄청나게 이제 훌륭한 책이라고 하는데 이 미디어 이해는 70% 이상이 새로운 걸로 네.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분이 하는 얘기가 그 이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1964년 이전에 나왔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그 매체론 이런 그 책들에서 주장하는 내용들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특히 그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난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분이 예측한 것들이 점점 맞아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뭐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할 줄은 60년대는 아무도 예측 안 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전혀 예상 못했어요. 이런 인터넷이 있을 거라는 거는. 인터넷이 있었죠 그때. 없었어요.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컴퓨터가 있는 거하고 인터넷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컴퓨터는 그러니까 46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분이 64년에 책 쓸 때는 이미 컴퓨터는 쓰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인터넷은 인터넷은 없었어요. 사실 인터넷은 1993년에 일반화됐습니다. 네. 김상기 전공. 네. 이 미디어의 이해란 책 그럼 한번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기 굉장히 아까 김상기 팀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정보들이 막 한꺼번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 책은 사실 요약이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평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지금 4번째 다시 봤는데 이 방송하려고 봐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우러나오는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책인데 현대인들이 읽어도 사실은 그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카메라 보시고 말씀하시면 더 멋있게 나와요. 그럼 더 잘생겼나요? 네. 그렇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혁명적인 주장이 미디어가 메시지다. 미디어가 메시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미디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다. 그러니까 그게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은 편지를 써도 우리가 문자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지로 손편지, 손편지로 써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상 왜 편지도 있죠.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인데 받는 사람이 받는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문자 받는 거보다는 전화 오는 게 더 좀 강렬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이제 흔히 알려져 있던 미디어를 이 사람은 이미 그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매체들이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체가 곧 메시지다라는 말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제 아주 독창적인 이야기가 미디어는 몸의 확장이다. 몸의 확장? 네, 우리 몸의 확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눈의 확장이 뭘까요? 눈의 확장이면은 뭐 망원경 이런 거? 그렇죠. 망원경, 카메라. 그다음에 그 뭐 TV도 사실은 눈의 확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의 확장. 자기 몸, 신체, 피부의 확장을 아이언맨 수트 뭐 이런 거. 옷, 우리가 입는 옷.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도 그걸 미디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몸이 확장돼서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홈이나 낫 이런 거는 예. 다 손을 확장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 이런 거는 발을 확장한 예. 거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인공물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일부들 기능들을 이렇게 밖으로 확장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67년에 썼다고 하는 미디어는 마사지다라고 하는 말이 마사지, 마사지다. 네. 마사지라는 게 이게 피부를 자극하잖아요. 네. 촉각을 자극하는 그런 의미로 미디어는 우리 사람의 촉각을 거꾸로 또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가 우리 몸의 확장이기도 하지만 그 확장된 그 우리 몸의 일부가 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사지라는 게 몸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는 마사지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미디어는 마사지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메시지다. 그것도 혁명적인 말인데 네. 또 마사지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야 이게 그 일반적으로 사우나에서 하는 마사지를 한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우나에서 마사지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는데 맞죠. 여기도 마사지사 한 분 계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자극을 주는 게 이제 마사지인데 그래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네. 몸을 이제 피로를 풀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미디어가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좀 동의가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매체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분이 한 얘기들이 그거 듣고 보니까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64년도라고 말씀하셨죠. 64년, 67년. 그때 이런 그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참 대단한 거죠. 이른 시간, 그러니까 뭐 우리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대단한 그런 통찰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미디어라는 게 수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사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고, 그게 확장돼서 마사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몸의 영역, 그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그리고 이제 있죠? 이분이 이제 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우리 사피엔스에서도 그게 하나 이제 빅히스토리의 한 책이라고 했는데 이 양반은 이제 미디어 측면에서 빅히스토리를 전개한 분 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매체의 발달이 크게 보면은 원시 시대에는 구술 구전으로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그때는 오감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각이 중요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구술로 말을 하다 보니까 청각이 좀 중요했고 그리고 오감을 다 써서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문자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시각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책 보고 하는 거를 당연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는 주로 이제 이 구전에 의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생기면서부터 국가라는 게 본격화됐다라는 말이 사피엔스에서 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런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먼 곳에 있는 데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통치를 할 수가 있죠. 한 왕이 저 산구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른바 메시지의 확장력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가 요 가까운 근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이제 생기니까는 뭐 수백 리 떨어진 사람한테도 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까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체가 어떤 것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사고 자체, 행동 이게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몰카 생기고 나서 조심해야 행동이 바뀌잖아요. 요새는 아주 급격하게 우리 그 매체의 영향을 아주 실감을 하죠. 그러니까 CCTV 이것 때문에 뭐 요즘에 뭐 연예 뭐 이런 몰카 연예인들의 사생활도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예요. 도둑질도 함부로 못하게 되고 주차도 아무 데나 못하게 되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매체에 따라서 자기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한 1500년대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우리가 봤던 책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데 그 장미의 이름은 이제 주로 중세이기잖아요.
중세의 큰 변화가 매체 변화가 인쇄술의 발달이죠. 그러니까 1433년인가요? 그 정도 그때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함으로써 매체가 이제는 사람들의 그 표현을 자유화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문자라는 거를 그 어쩌면 독점한 사제들이나 네, 특수 인텔리게층만 문자를 독점을 하니까 정보를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해요. 그러니까 권력도 독점을 하게 되고 부도 독점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은 메시지를 뭐 수천 권씩 프린트를 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한테 전달을 하니까 일단 성서가 제일 먼저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그 사제들 몇 사람이 독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제라고들 계속 그 위대성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성경책이 뭐 무한대로 이렇게 복제가 돼서 나오니까는 일반인도 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그 상정 고급 예문 있잖아요. 우리가 더 앞섰다. 금속활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배워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뭐 설이긴 한데요. 네. 종교 개혁이 지금 500년 된 거거든요. 그때 시점이 딱 맞아떨어지죠. 네. 김상기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게 15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쇄기의 발달이 크게 기여했다는 거죠. 그런 종교 개혁이나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동기도 어떤 문화혁명이나 이런 것들도 문자가 일반화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이제 다 향유하게 되고 그게 민주화, 그러니까 표현의 민주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4개 그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 그다음에 문자, 그다음에 인쇄라고 하는 매체가 발명된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에 와서 전기전자. 그거에 이제 꽃이 디지털 매체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통찰력을 64년대에 얘기했다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 말이 자꾸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디지털 매체가 등장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전기 전자 매체라고 이 양반은 얘기를 했는데 그 디지털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모든 개인들이 1인 미디어도 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그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지금 아주 다 맞아 들어간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미래학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미래학자죠. 그래서 아까 이제 80년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튜브 보면은 그게 아마 70년대 찍은 거 봐요. 영상이 있습니까? 영상이 있어서. Television is cool and radio is hot. That's the message, and the medium is Marshall McLuhan. Good evening, and welcome to Monday Conference, which has often been said to be not. 그러니까 미디어가 우리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게 가장 아마 우리가 큰 변화를 실감한 게 매트릭스란 영화였을 것 같아요. 매트릭스. 매트릭스. 이게 영어 전공했다고 계속 티를 내는데. 아닙니다. 네. 그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게 가상의 세계인 것처럼 마치 게임 하듯이 그죠? 누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일원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묘사를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마샬 맥루언도 똑같은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전자라는 그런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점차 그런 가상의 세계로 이렇게 변모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 책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인간의 모습, 매체가 없는 그 본연의 인간의 모습과 비교해봤을 때 지금은 분명 가상 세계나 다름없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 차가운 미디어, 뜨거운 미디어 이런 구분을 했어요. 차가운 미디어와 뜨거운 미디어. 그래서 그 미디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차 뜨거운 미디어에서 차가운 미디어로 이제 그 변해갈 것이다. 이런 또 예측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 인간성이 점점 뭐 이렇게 소멸해간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게 참 처음에는 그 책을 읽어도 3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미디어라는 게 이제 예를 드는 게 책, 신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되게 그 밀도 있게 들어 있고 어찌 보면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들. 그러니까 쌍방향이 아니라 독자나 읽는 사람이 그 감상하는 사람이 끼어들 틈을 안 주고 이미 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참여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미디어들을 뜨거운 미디어라고 그랬고 근데 앞으로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 그런 그 뜨거운 미디어는 점차 인기를 잃고 그 사람이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도가 높은 차가운 미디어로 갈 것이다. 그래서 차가운 미디어의 예로 텔레비전, 만화 이런 그 라디오 이런 걸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름을 왜 차갑고 뜨겁고 이렇게 붙였어요? 거기에다가? 그게 지금 나도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차갑다고 그랬는지. 근데 이제 차가운 미디어는 그만큼 뭐랄까 그러니까 뜨거운 미디어부터 설명을 하면 뜨거운 미디어는 이 뭐야 에너지가 그러니까 많이 소비가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정보 양이 밀도가 높으면 그거를 이해하느라고 뭐 열을 좀 낼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미디어라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우리 동물들 보면은 항온 동물 있고 변온 동물 있잖아요. 그 영어로 하면은 항온 동물이 그 warm blooded animal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warm blooded 따뜻한 피. 그리고 이제 변온 동물은 cold blooded animal이라고 해요. 해석을 차갑고 뜨겁고를 안 해요. 항상성을 유지하느냐 변하느냐. 그래서 번역을 지금 이제 그 아마 원문에 콜드나 웜 이렇게 핫 뭐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 제가 원문을 안 봐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에너지 총량 분리변의 법칙.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에너지 총량 분리변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 에너지의 양은 비슷한데 너무 이렇게 밀도가 그러니까 낮으면 이 거기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고 거꾸로인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돈, 화폐도 이게 미디어다. 화폐도 미디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관련해서 시카고 학파 관련 근거가 된다는 게 그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죠. 시카고 학파. 시카고 경제 뭐. 오, 김상기 다시 보여.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화폐가 그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노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거는 너무 당연한 부모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노동으로 여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상한 부모야. 노동이라고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그걸 환산을 계속 하죠. 그렇죠. 돈으로 이제 환산하면서부터 그 활동이 노동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부나 유모를 이제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행동을 그 화폐를 지불하게 되면은 그게 노동으로 바뀌는 거죠. 재산 분할할 때도 가사노동도 딱 해갖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가정주부는 연봉이 얼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디어의 발달이 그러니까 화폐도 미디어의 일환으로 이제 등장한 거죠, 인류 사회에. 그 화폐가 등장함으로써 그런 미디어가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이 노동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니까 옛날엔 노동 아니었던 것들 전부 노동으로 지금 바꾸는 시대가 지금 산업 시대에 아주 급격히 이제 진전이 되어 왔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전기, 전자, 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그런 노동의 개념이 다시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 돈의 개념이 이제 희석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80년대는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 사람 말이 틀린다, 말도 안 된다. 그때는 왜냐하면 계속 노동이 증가하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보세요. 잡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일거리가 점점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잡이라는 게 노동을 얘기하는 거에 하나의 집약체인데 그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노동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끝으로 교수님 그러면은 이 책을 어떤 분들한테 권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만큼은 반드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해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다시 모델링 이론으로 가서 죄송한데 모델링 이론에서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머리에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특정 감각만 이용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각만 너무 많이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TV 보는 사람은 시각과 청각을 너무 많이 혹사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의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면은 우리의 감각의 일부만 자꾸 혹사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게 원래 우리 인류의 본연의 모습은 오감을 골고루 쓰도록 우리가 진화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감각에 편식을 하지 말고 오감을 충분히 잘 골고루 그렇죠. 써라 이런 골고루.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영여독의 책 읽어주는 꿈을 나르는 자꾸 헷갈리네. 꿈을 나르는 책 할아버지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시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4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김상희 팀장님 어떠셨어요? 오늘 두 번째 녹화입니다. 시즌 7. 네. 시즌 7에 말도 꼬이네. 세 번째입니다. 맞다. 땜빵 한번 땜빵이 있어가지고 오늘 녹화는 어떻습니까? 많은 걸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만 하시고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이분 소개팅 필요하니까 연락 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베베. 예, 수고하셨습니다.